1985년 4월 12일 일본 중부의 작은 도시 사쿠라.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 3시 30분. 10살 소녀 미사키 유이는 사쿠라 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을 나섰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달리 들뜬 기분이었다. 새로 산 하늘색 필통과 어머니가 싸준 토끼 모양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유이, 오늘 새 문구점에 같이 가자. 단짝 친구 사토미가 손을 잡으며 제안했다. 하지만 미사키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엄마가 일찍 오라고 했어. 내일 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교실 문을 나섰다. 그것이 친구들이 본 미사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평소 미사키는 학교에서 집까지 15분 거리를 혼자 걸어 다녔다. 길은 단순했다. 학교 정문을 나와 상점가를 지나고 작은 다리를 건너면 주택가가 나타났다. 집까지는 일직선 도로였고 중간에 24시간 편의점과 작은 신사가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그런데 그날 미사키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딸이 오지 않자 어머니 미사키 치에코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모든 교사들이 퇴근한 상태였다. 7시가 되자 아버지 미사키 히로시가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부부는 유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샅샅이 뒤졌다. 친구 집, 공원, 문구점, 도서관.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밤 9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담당 형사 타나카는 초기 조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학교 앞 편의점 미사키가 오후 3시 45분경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집 앞 상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5분 거리의 길에서 소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실종 신고 다음 날 밤 11시 47분 미사키 가정에 전화가 울렸다. 히로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딸을 다시 보고 싶다면. 차갑고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금 1억엔을 준비해라. 3일 후 지시를 따르라. 전화는 곧바로 끊어졌다. 히로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에코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누구였어요? 히로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장난 전화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치에코가 받았다. 유이 엄마지? 목소리는 전날과 같았다. 내 딸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고 있다. 더 이상 경찰과 접촉하면 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치에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발, 유이는 괜찮나요? 아이는 어디에? 걱정 마. 아직은 안전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돈을 준비해. 전화는 또다시 끊어졌다. 부부는 밤새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다. 히로시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했지만 1억엔은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들은 친척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히로시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 목소리의 정체였다. 세 번째 전화는
이틀 후 새벽 2시에 걸려왔다. 돈은 준비됐나? 아직. 조금 더 시간은 없어. 내일 밤 11시 미나미 공원 벤치에 가방을 놓고 와라. 혼자 와야 해. 경찰이 보이면 거래는 없었던 일이 돼. 전화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유이야. 치에코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돈을 건넬 약속 당일인 4월 17일 오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새벽 5시 30분, 사쿠라 외곽 소나무 숲에서 조깅을 하던 야마다 켄지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나무 사이로 하늘색 옷감 조각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곧 경악했다. 미사키 유이의 시신이 낙엽 더미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사라졌을 때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상태는 이상했다. 시신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고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의 작은 손에 꽉 쥐어져 있던 낡은 일기장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더욱 미스터리해 보였다. 시신 주변에는 발자국이나 끌린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마치 유이가 스스로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타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타살입니다. 유이가 쥐고 있던 일기장은 더욱 수수께끼였다. 일기장의 앞부분은 평범한 10살 아이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급식으로 카레가 나왔어요. 사토미랑 인형놀이를 했어요. 같은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4월 10일 신사에서 하야시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서 비밀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무서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하야시 아저씨가 무서워요. 아저씨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도망치고 싶어요. 하야시라는 이름을 본 담당 형사 타나카는 즉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곧 한 사람이 떠올랐다. 유인의 가족과 가까운 하야시 토시오였다. 그는 히로시의 중학교 동창이자 현재 사쿠라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미사키 가족과 자주 어울렸고 유이를 매우 귀여워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협박 전화에 대한 조사에서 경찰은 목소리 변조의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1985년 당시의 음성 분석 기술로는 변조 전 원래 목소리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형사들은 하야시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하야시의 행동이었다. 유이의 장례식에서 그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보였다. 장례식 후 히로시와 대화할 때도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 경찰은 하야시의 집을 수색했다. 거기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유이가 쓰던 하늘색 머리핀이 나온 것이다. 하야시는 그런 건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DNA 검사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머리핀에 붙은 머리카락이 확실히 유이의 것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증거는 하야시의 차에서 나왔다.
뒷좌석 매트 사이에서 유의 것으로 추정되는 실이 발견된 것이다. 섬유 감식을 통해 그것이 유이의 스웨터와 유사한 재질임을 확인했지만 1980년대 감식 기술의 한계로 완벽한 일치를 증명하기는 어려웠다. 같은 재질의 옷감은 시중에 많이 유통된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 근거가 부족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하야시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증언대에 선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유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검사가 일기장의 내용을 추궁했을 때 하야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린아이의 상상력은 놀랍습니다. 아마 제가 사탕을 준 것을 과장해서 쓴 것 같네요. 아이들은 때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변호사는 당시 수사 기법의 한계를 강조했다. 1985년 현재 과학수사 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머리핀의 머리카락이 피해자 것이라는 확실한 증명도 없고 섬유 감식도 유사하다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음성 분석 역시 정확도가 낮아 법정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과학수사는 지문과 혈액형 정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DNA 감식은 아직 연구 단계였고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 분석도 정확도가 떨어져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되었다. CCTV 화질 역시 현재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하야시는 법정을 향해 말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 수 없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어떻게 저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이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는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를 간파한 자의 여유가 섞여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현재 기술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하야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증명 없이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시했다. 법정을 나서는 하야시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1995년 가을, 사쿠라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10년 전 미사키 유이 사건과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피해자는 타케다 아이 9살 소녀였다. 그녀 역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고 3일 후 같은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아이의 손에도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야시 아저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무서워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야시 토시오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94년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기장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1990년대 중반이 되자 과학수사 기법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DNA 감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분석 기술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경찰은 10년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수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새로운 DNA 기술로 10년 전 증거물들을 재검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유이의 머리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확실히 유이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제3자의 DNA도 검출되었다. 그런데 그 DNA는 하야시의 것이 아니었다.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을 때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랐다. 10년 전 하야시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던 동료 중 한 명인 무라카미 신지였다.
그는 10년 전 사건 당시 시청 기획과에서 근무했고 하야시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무라카미에 대한 정밀한 DNA 검사 결과 그의 DNA가 10년 전 증거물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80년대에는 불가능했던 과학적 증명이 드디어 가능해진 것이다. 무라카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는 10년 전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전과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야시의 도움으로 모두 무마되었던 것이다. 하야시가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무라카미를 보호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야시의 일기였다. 그가 사망한 후 유족이 정리하던 중 발견된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라카미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그놈이 결국 선을 넘었다. 하지만 나도 이미 공범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진짜 범인은 무라카미였고 하야시는 그의 범죄를 숨겨주는 대가로 협박을 받고 있었다. 유이 사건 당시 협박 전화를 건 것도 무라카미였지만 하야시가 대신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의 수사 기술로는 이러한 복잡한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 현재 사쿠라 경찰서장 이토 마사히로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10년 전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진짜 범인을 놓치고 무고한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두 번째 사건 직후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쿠라의 주민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언제 다시 그 악몽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사키 히로시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샌 중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매주 유이의 무덤을 찾아가 말한다. 아빠가 미안해, 유이야.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내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줄게. 당신이 생각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라카미가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요? 하야시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나타난 두 번째 일기장. 이미 죽은 하야시의 이름이 왜 다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이 탐정이라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사쿠라의 진실을 찾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